14시간, 하루 300군데, 주 6일 근무, 한 달 7천여 개. 지난 7월 과로사한 택배기사 고 서형욱 씨의 작업량입니다. 누가 봐도 살인적인 업무량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 씨와 같은 택배 노동자 7분이 과로로 돌연사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이 너무 두렵습니다. 결국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택배사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왜 배달의 편리함은 한껏 누리면서 배달의 고단함은 애써 외면하고만 싶어 할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킹슈맨의 국제통, 킹슈맨의 해외 특파원, 네,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버티는 생각만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송현서 요원이 전해주는 지구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킹덤에서 재밌는 소식 준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킹슈맨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이어서 다룰 테니까요. 그것 역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정부에서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아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더 두텁게 그리고 더 힘든 곳으로 향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1차 지난지원금부터 선별 지급을 주장했었죠. 이번에는 결국 그것이 맞아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선별 지급 업종이 있습니다.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로 100만 원씩 약 54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행업체들이 사실 올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결국 여기 천여 개 업체에 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약 500억, 1,04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호텔업계도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30% 이상이 떨어진 호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이 맞다. 어제 킹덤에 출연했던 최백은 건대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모두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선별 지급 역시도 맞는 정책이길 바라고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는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이 당정청은 정례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대상 그리고 4차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식 계속해서 저희 킹슈맨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화제 인물킹 시간입니다. 이런 인물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일 텐데 M요원 오창정 의원 준비했죠? 네, 오늘 화제 인물은 총 3명입니다. 국민가수 아이유 씨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31일이었죠. 이 국민가수 아이유 씨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총 1억 원 상당의 얼음조끼 4,600벌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예, 가수 아이유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걸요? 네. 참. 아니 뭐 갑작스러워서 좀 놀라운데. 자, 이 좋은 소식이니까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SNS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아,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서. 박한선 스튜디오에 작가님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숨었네요, 어디론가. 예, 어쨌든 이대로 끝났다면 참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가 됐을 텐데요. 일부 아이유 씨의 팬들이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아이유 씨 팬분들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일단 주요 골자는 간호사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이유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진들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한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했고 혹여나 아이유가 간호사분들에게만 기부한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듯해서 바로잡는다라고 팬들이 이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의사 파업 관련해서 워낙 이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뭐 이게 얽히고 싶지 않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SNS 발언을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이 야당이 갈라치기식 발언이다라면서 또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이 의사들이나 다른 의료진들에 비해서 좀 조명이 덜 됐던 이 간호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청래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좀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굳이 언론이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저희가 의료진 덕분에라는 이 코로나 챌린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그리고 보건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파업 한 번 없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간호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간호사의 날도 아닌데 간호사만 칭찬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군의 날에만 국군을 칭찬하고 어버이날에만 효도를 해야 돼. 이런 논리도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날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바로 정쟁화일 텐데요. 불필요한 정쟁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종료하기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단 정책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에 오전 9시 30분부터 의료진들은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 제가 이어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3일이었습니다. 소속 가수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600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인당 이 금액을 따져보면 최대 92억 정도씩 받게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빌보드 차트 네. 1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트 1위였죠. 다이너마이트 네. 노래도 굉장히 좋던데 이번에 주식까지 증여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노래 제목처럼 이 행복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아이돌 소속사와 아이돌들 사이에서 노예 계약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BTS는 아이돌 산업을 세계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선진화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인물은 바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최근 자가격리 무단 이탈로 고발당한 것에 이어서 당내 숙청론까지 돌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오늘은 M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민경욱. 자, 공중파 메인 앵커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까지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속속들이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민경욱, 1963년 6월 17일, 올해 나이 만 57세. 인천에서 태어나 송도 고등학교를 거쳐 이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수재. 또한 고등학생 땐 영어 단어를 하루 400개씩 외운 영어 능력자. 1991년 KBS 공채 18기 기자로 입사. KBS 7시, 8시, 9시 모든 메인 뉴스 앵커 섭렵. 2011년 어린이날엔 뽀로로 넥타이를 메고 뉴스를 진행해 핫 이슈가 됐던 발음이 좋은 것은 물론 우리말의 장음과 단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뛰어난 전달력을 가진 그가 이런 능력을 특정당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데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온화한 모습만 보이다 국회 입성 후 보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자타공인 친박계 의원으로 활동하며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담화문까지 대독.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 감금 논란 당시 1시간 넘게 마술 10가지를 보여줬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마술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8.15 광화문 집회는 왜 가가지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결국 인천시로부터 고소당하고 통합당에서는 숙청설까지 난무하는 지금 통합당으로부터의 손절 위기에 놓인 민경욱 전 의원. 그의 정치 인생은 앞으로 어찌 될지 지금까지 민경욱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궁금한 프로필을 듣다 보니까 민경훈,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다. 이런 표현도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키워드 많이 정리해봤습니다. 9시 뉴스 앵커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나이, 그리고 아마추어 마술사, 친박 아니면 친황 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요. 자, 우선 민경욱 전 의원 하면 친박계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불복 당화문을 대독한 것인데요. 다시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거 네. 읽을 때도 장음 단음을 엄격하게 구분하셔서 읽으셨네요. 몸에 뱄나 봐요. 네, 사실은 뭐 뛰어난 아나운서였던 건 분명한데요. 그러나 이때부터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되게 되는 거죠. 지난 3월 총선 앞두고 막말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적 컷오프를 2번이나 당했던 것. 그것도 역시 민경욱 전 의원이었는데 그때마다 또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가 살려냈습니다. 이때부터는 또 친박계가 아니라 친황계가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국회에 입성할 때만큼만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보수, 믿음직한 보수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당시 첫 번째 선거 운동은 이제 점퍼를 입으면 9시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 이 두 글자가 사실 그 지역을 다 섭렵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런 이 두 가지 문구만큼 신뢰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탄핵 전후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구구 인사들과 친해지면서 기존의 노선을 굉장히 많이 탈피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친박, 마지막 남은 친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친황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 공천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컷오프가 됐었죠. 컷오프가 됐었다가 황교안 대표가 다시 구명을 했고 그 당시 원래 전략 공천을 받았었던 민현주 전 의원과 예비 경선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비 경선에서도 사실은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55.8% 대 49.2%로 손쉽게 승리를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도 다시 이제 공천을 탈락할 뻔했던 것이 공고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공고물의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3개를 통과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인천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공천이 탈락했었는데 다시 그 당시에 이진복 사무총장이 큰 문제로 저촉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상회생에서 본후보로 뛸 수가 있었었죠. 마지막 친박 또는 마지막 친황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권력지향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력한 권력주의에 맴돌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데 의외의 취미가 하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SNS 소개 글에서 아마추어 마술사라고 적어줄 정도로 마술이 취미라고 하는데 마술이요? 네, 맞습니다. 이 본인의 SNS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다들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기자, 앵커, 토론 진행자,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 마술사까지 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마술에 이 조예가 깊다라고 스스로 좀 인정을 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그 기자 시절부터 취재하는 정치인들, 동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마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막 보여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다라는 뭐 증언도 있던데 이 분위기 띄우는 데는 참 효과가 있는데 자신을 너무 부각시키는데 마술을 좀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까 그 궁금한 프로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최이배 의원을 그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감금했을 때 그 앞에서 그 최이배 의원한테 1시간 동안 마술을 거의 감금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떠했을까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자, 여기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잠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이런 생각도 떠올라요. 민경욱 하면 4.15 총선에 관련돼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혹시 마술로 선관위가 투표함을 바꿨다고 주장했던 건 아닙니까? 모든 걸 마술로 해결하시는. 네, 마술의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중파 9시 뉴스 앵커로 활동하던 당시 아주 친근하고 온화한 모습의 이미지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 입성 후에는 막말 일색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들이 정말 많았죠. 뛰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왜 쳐? 바로 하고 있는데 부르라가? 왜 쳐? 자, 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반말했어? 네, 아무래도 뉴스 앵커와 국회의원은 하는 일도 다르고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졌겠죠. 권력도 더 커졌겠고요. 국회의원 되면 다들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송현소요. 네,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유명하신 분들 뭐 정동영 씨도 있고 이제 한성규 씨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배현진 씨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대중들에게 있어서 예능으로 사실 접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 뉴스에서는 굉장히 도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였지만 예능에서는 또 따뜻하고 재밌는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너무 다른 색깔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였죠. 요거는 정치에 대한 것이라니까 오창성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너무 잘하실 텐데. 네, 일단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사실은 출마하기 전에는 인지도 조사와 적합도 조사를 당에서 한번 돌려보거든요,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누군지 일단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나 아나운서가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정동영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기자들이 한때 굉장히 존경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출신 최초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박영선, 정동영, 민경욱 이런 분들 한성규 아나운서다라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네. 아나운서 출신과 기자 출신을 분리해서 우리는 기자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창석 의원도 만약에 네. 그 당선이 됐다면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이 될 수 있을 뻔했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분리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저도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못 바꾸고 나만 바뀌게 되면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왜곡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최근 8.15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한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이탈까지 해서 인천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네, 인천시 연수구는 이 민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는데요. 이 관련 담당 공무원이 이 민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있어야 될 민 전 의원이 집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외출을 하셨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짜리 외출을 하신 거죠. 예. 이것도 어떻게 마술로 해결을 하실 수 있을런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반면 통합당은요, 이렇게 극우 세력과 선긋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숙청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민경욱 숙청설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이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M 의원 전해주시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어디서 굴러먹던 김종인, 하태경 따위가 정통 우파 당원들이 말랑말랑하게 보이지? 라고 이 막말을 올렸습니다. 세네요. 네. 세네요. 네. 많이 셉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민경욱 의원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8월 27일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만 불쌍하게 됐다. 한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고 동지인데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배척하고 통합당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 본인의 SNS에 올린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유추를 해보면 왜 정청래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병상련일까요? 2016년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본인의 기억이 좀 떠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사람한테 칼을 같이 맞았군요. 네, 오창석 의원이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2016년 쇄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호감도가 낮은 사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컷오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적 타겟이 정청래 의원이 돼버렸죠.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은 그 당시에 집단 탈당까지 하면서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실제로 그 최고위원회 출마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는 문재인, 당대포는 정청래. 이렇게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단적인 선택 때문에 소중한 자원을 잃었다라는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근데 과연 지금 민경욱 의원을 지금 과연 그 예전처럼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듯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를 시켰을 때 중도에 있는 보수층들은 좋아할 것인가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민경욱 의원 지금처럼 자가격리도 이탈하고 극우성 발언을 쏟아낸다, 선거 부정이 계속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중도층에게는 다가가는 것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민경욱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간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민 전 의원의 후회 포인트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곳에 앞으로의 해답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민경웅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생활 속 사소하지만 이 중요한 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도 저의 자체 BGM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벌금의 품격입니다. 응급구조, 방해해, 불켜! 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타인의 이 삶의 죽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6년 8월 한날의 저녁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30, 40대 남성이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서 이 닥터 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후미에 있는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거나 앞에 있는 발판에 올라서는 등의 닥터 헬기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자행했었는데요. 약 1시간 20분을 가지고 놀다가 자리를 떠났고, 검찰은 공동주거 침입죄, 항공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항공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각각 1,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닥터 헬기가 놀이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닥터 헬기는 사실 이국종 교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닥터 헬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날아다니는 응급차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운영비가 30억 원이고요. 그리고 한 대 가격이 무려 8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단 7대밖에 없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됐었죠. 네, 7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소중한 헬기인데 이 헬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파손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벌금 1,000만 원씩 나온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요. 응급의료법 제12조와 6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2조는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에 기물 파괴에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60조 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면 일단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최근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 관련 처벌 소식입니다. 네, 지난 6월 8일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면서 이 응급차를 막아선 겁니다. 이송이 지연돼서 이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날 사망을 하고 말았고요. 이 택시기사 최모 씨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무려 70만 건이 넘어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응급행위를 막아선 범칙금이 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사망자가 나와서 더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태라면은 6만 원 정도의 범칙금 가지고서는 사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훨씬 더 범칙금을 올려야 된다. 뭐 해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 해외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미국 오리건주 같은 경우는 벌금이 약 7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저는 80만 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범칙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급 환자 일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조금 양보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끔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이 총 5분이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나라 이 시민들의 시민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로 위 길터주기일 것 같은데요.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시되는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게시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처럼 오늘도 이 송현석 요원에 대한 칭찬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속이셨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늘 마술사라서 속이는 게 이제. 보입니다. 좀 더 배워야겠네요. 민경욱 의원한테. 예. 아직은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네, 택배기사 문제는 대기업 택배회사 갑질이 문제다. 택배기사 인원 더 늘려라라고 오프닝 관련해서 이 댓글 올려주신 분도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친박 친황 대변인 이전에 국민 위해 일해주세요. 이 민경욱 전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헬리콥터 이야기 너무 깜짝 놀라웠다.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접자 수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1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 타카 뉴스였습니다. By mid of March, we had to shut down the resort because of this COVID pandemic. To keep ourselves busy and sustain ourselves, we had to think of some different ideas of how to keep ourselves engaged. No one was buying beer on premise anymore. It was tough. You know, like 50% of our sales right there just disappeared overnight. It's a great way to convert waste into energy, so it does help us with our carbon footprint and just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to go about business. 자, 오늘 킹덤에서는 코로나 불황 시대, 돈 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돈 얘기니까 귀가 쫑긋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송현석 기자님의 시간입니다. 송현석 의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망가지는 건 건강 하나만은 아니죠. 우리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나는 지경까지 갔고 실제로 오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와 지금 축도
죽도록 버티고 있는 산업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네. 죽도록 버티고 있는 산업들. 네. 사실 힘든 건 여행 산업 또는 뭐 관광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해외 리조트 같은 경우는 정말 직격탄을 맞아서 그 방이 텅텅 빈다는 얘기 들었는데 관련된 아이디어가 또 있다고요? 네, 인도의 한 유명 리조트의 사례입니다. 이 리조트가 이제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럽 관광객들이 특히나 많이 찾는 굉장히 럭셔리한 리조트로 유명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연히 손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겠죠. 이때 손실을 줄여보려고 막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다가 본 게 수영장, 그러니까 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장이 인근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 풀장이었어요. 근데 관광객이 없어도 사실 호텔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논의 끝에 이 수영장을 양어장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상어 16,000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11월까지 양식을 하고 중동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성사가 되면은 뭐 호텔 측도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정말로. 네, 최고급 리조트에 사람 대신 물고기가 투숙한 네.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뜻 광어를 본 것 같은데요. 예. 중동의 광어가 네, 관상어 중에 광어가 아닌가요? 예. 제가 먹고 싶어서 그냥 헛것이 보인 건가요? 예. 횟집이 아니라 리조트입니다. 아, 리조트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만큼 코로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 세대가 자유여행의 마지막 세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 산업 자체가 힘든데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전 세계 항공사들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이디어가 또 있다고요? 네,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게 사실 비행기를 타는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목적지에 내리지 않는 비행이 있습니다. 바로 체험 비행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혹은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이 제일 설레잖아요. 이런 설렘의 순간을 상품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항공사들도 그리고 여행 못 가서 몸이 근질근질한 이 여행객들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체험 비행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냥 비행기를 탄 것처럼 기내식도 먹을 수 있고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고 또 기내 면세품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는 게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오창석 의원도 이런 편인가요? 비행기 타는 사실 제가 이제 여행대학이라는 여행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네. 반 동안 일을 했었는데 2019년 마스터카드에서 세계 여행자 수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국가, 네. 대한민국 6위였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다닌다.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에어부산에서 이러한 제품을 이제 출시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당장 시작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항공 서비스 계열 학과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또 실제 실습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해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다시 김해로 돌아오는 한 2시간 반 정도의 여정인데 공해상으로 잠깐 나갔을 경우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품을 또 직접 또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쇼킹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비행기를 띄우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가 너무 줄어서 4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원금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단거리 출발지와 도착지가 똑같더라도 상품을 출시해서 손실 부분을 메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비행기를 못 탈 때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제 방을 진짜로 비행기처럼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벽지 색깔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특정 항공사 색깔,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벽지 색깔 이렇게 바르고 의자도 이제 안마 체어 같이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비행기 타는 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내식인 것 같아요. 네네, 기내식 그렇죠.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보통 기내식을 먹으면 내가 좀 여행하는 맞아요. 기분이 들고 이럴 네.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 기내식을 즐길 일도 사실 기회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
항공사들이 태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의 항공사들이 기내식을 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내식이 생각보다 지상에서 먹으면 맛이 맛이 없다고도 없죠. 하던데. 예, 그건 왜 그런 왜냐하면 거예요? 네. 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먹는 게 기내식이잖아요. 기압이 높아지면은 이 미각이 약간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맛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더 좀 짜고 양념도 많이 넣고 만드는 게 기내식인데 그거를 지상에서 먹으면 당연히 그 맛이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기내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설렘을 먹게 되는 거죠. 네. 네. 기내식 대신에 설렘을 먹는다. 네. 아, 근데 좀 더 높은 층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더 비슷하게 맛이 났을 텐데 좀 저층이어가지고 그 맛이 안 났었네요. 예. 네, MC 장원님은 뭐 비행기처럼 꾸며놓은 방에서 간편식을 드시겠네요. 대신에. 어머니한테 라면 서비스 부탁했다가 등짝 스낵씩 맞은 적은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킹덤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조트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폐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코끼리, 2번 닭, 3번 원숭이. 자, 오답률 0%인 우리 오창석 요원이 한번 또 본인만의 논리로 정답으로 한번 가보시죠. 일단 학교에서 키우기에는 학교 안에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원숭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케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나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오를 나무가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네. 코끼리는 예전에 고대 태국 왕들이 실은 네. 미운 신하에게 선물했습니다. 왜냐면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가산을 탕진하게끔 해서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맡기면 아이들한테 망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일단 사료값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정답은 닭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아니, 약간, 이 능력치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매번 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 논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정답 맞추셨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내년 1월까지 모든 학교를 폐쇄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못한 학교들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스쿨버스나 교실에서 이 닭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닭장이 됐네요. 네. 어쨌든 오창석 의원이 지금 답을 맞히는 걸 보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입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음식점, 술집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봉쇄령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 많은 술과 맥주는 어디로 갔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봉쇄령을 세게 내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맥주 재고 처리가 너무 안 돼서 곤욕을 치르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한 지역의 정수 처리장에서 인근에 있는 그 맥주 제조 공장에서 수백만 리터의 맥주를 사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친환경 연료를 만들어서 정수 처리장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 생물이 썩어가면 메탄가스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천연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이제 연료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 맥주 공장에서 맥주를 다 사다가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가 이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주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재활용이 가능해진 거죠. 네,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맥주 말고도 다른 술료도 이런 경제적인 활용도가 높여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소비량이 굉장히 높고 또 와인의 생산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와인 소비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을 다시 알코올로 정제를 해서 흔히 말하는 손세정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소주 회사 중에 M사가 이 알코올을 좀 정제해서 15만 병을 무상으로 또 기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류 회사들이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운 술을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신박한 아이디어가 이 술 가지고도 또 존재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들로 많이 좀 타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굉장히 먹구름이 많이 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2분기 세계 경제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OECD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대한민국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마이너스 2.9%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장 선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9%라면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10%, 20%를 넘어가는 국가들이 허다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7%,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프랑스는 마이너스 19%, 미국은 무려 마이너스 32.9%에 달합니다. 네, 사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아마 당정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빨리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해서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시대 돈 되는 아이디어란 주제로 킹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킹덤어로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은 항상 위기를 뛰어넘는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킹덤 여기까지고요. 송현소 요원 그리고 오창성 요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로 이어집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추석 방역 대책 점수는? 흡연과 코로나19 상관관계는?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98명.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189명,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수치 자체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지역 감염 환자 추이를 보면 지난 8월 26일에 434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로 지난 일주일 동안 300명대에서 200명대, 그리고 어제 오늘은 100명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환자 발생 양상과 집단 감염 분포 등을 분석해서 이번 주말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주제부터 다루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방역 점수는 강양구 요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추석과 관련해서 이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동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지금 수도권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명절 연휴 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전국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방역 당국이 걱정을 하는 이제 그 앞에 증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월 말에서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었는데 그 황금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택배 물류센터 집단 감염 그리고 방문 판매업체 집단 감염 등으로 해서 5월, 6월 달에 굉장히 우리들이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름 휴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히 또 여기에다가 사랑제일교회, 뭐 광화문 도심 집회 등등이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또 수도권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이가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의 여진이 막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대이동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코레일에서 먼저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이제 귀성표 예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승객의 규모를 전체 총 승객의 2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좌석도 뭐 네 자리 다 앉는 것이 아니라 창가 쪽 좌석만 허용을 하는 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고향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많은 방역 전문가들에게 제가 의견을 여쭤봤는데 공통적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나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직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은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진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고향 방문 계획을 좀 접으시고 가정에서 지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반대의 입장을 한번 전해드릴까 봐요. 어쨌든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건 대목이잖아요. 네.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것만 기다리는 상인들도 꽤 많이 있으셔서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도 그 대목이 약간 좀 걱정스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소비를 하면은 그게 또 대목으로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수도권이라던가 뭐 지역의 거점 도시들에서는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어서 비교적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추석 대목을 노리고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와서 쓰고 가시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그 지역에서 유행을 하면은 그 지역은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라리 이번 추석 대목의 이익을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기대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지자체 안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이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런 소비 활동을 이어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혹은 전국 곳곳에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데 아마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이번 추석은 방역과 안전에 유념하는 걱정 없는 명절이 돼야겠습니다. 자, 댓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네요. 살기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 보러 명절에만 가게 되는데 네.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내려가는 거 좀 미루는 게 맞는 듯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추석 뒤로 좀 물릴 수는 없나요? 유유유유 하신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추석을 뒤로 물릴 수는 없죠. 지난 그러네요. 2월, 3월에 중국이 겪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중국이 맞아요.春절 과정에서 확산될까 봐 매우 노심초사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도 비슷한 문제, 숙제를 받아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다른 댓글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 그 맥주가 저렇게도 쓰일 수 있다니 놀랍네요. 네. 네, 아주 재밌게 보셨나 봅니다. 네. 앞 코너를.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술 안에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정제해서 네. 손 소독제로 만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집에 가서 남은 술로 한번 제조를 시도해 볼까? 손소독제를요. 네. 네. 안 됩니다. 네. 안 되나요? 네, 집에 있는 술은 그 손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알코올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무슨 술이 있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술이든요. 뭐 농도가 높은 것도 안 되는군요. 네, 도수가 네, 높은 네. 것도 힘들군요. 알겠습니다. 간의 수공업까지 노리시나 봐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친척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아주 조금은 좀 반갑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친척들한테 늘 잔소리 듣는 것들이 많은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잔소리를 들을 때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계속해서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고 안전에 대비하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BS